음, DNA 보호, DNA, 자, 면역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는 혈관 신생 혈관, 두 번째는 줄기세포의 재생, 세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군에 대한 것을 봤고, 이제 네 번째는 DNA를 보호한다. DNA는 나선형 계단 모양으로 꼬여 있으며 이중 나선 구조라고 불린다. 세포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각 개인의 유전자 청사진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 계단 모양의 구조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들로 구성된다. 이는 생명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의존하는 모든 측면의 소스 코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것에 비유할 수가 있다. 하지만 DNA는 손상되기가 쉬우며 평생 동안 맹렬한 공격의 표적이 된다. DNA는 자연 발생적인 피해 1만 가지 이상이 하루도 빠짐없이 노출되고 버텨낸다. 발생하는 오류들 중에서 일부는 수조 개의 세포들이 날마다 쉴 새 없이 일하고 복제되면서 의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손상이다. 또 염증이 생기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에 따른 부작용으로 생기는 오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숨 쉬는 공기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몸에 들어오거나 생활 소비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출처에서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유해 화학물질의 영향으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까닭으로 발생하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DNA나 줄기세포나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신생혈관이나 같은 비슷한 그 오염된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DNA 정상 기능을 방해하고 건강을 사정없이 파괴한다. 우리가 이렇게 DNA를 해치는 맹공격에 달마다 시달리는데 어째서 우리가 더 자주 병이 들거나 돌연병이가 되거나 시달리는데 어째서 우리가 더 자주 병이 이렇게 치명적인 암에 걸리지 않을까 궁금할 것이다. 그 이유는 DNA에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서 숱한 피해를 입어도 몸의 건강을 지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DNA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로 듣는 내용은 혈통에 관한 것이지만 암을 비롯한 많은 질병에 걸릴 유전적인 위험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전학적인 스크리닝과 관련한 중요한 기술적인 발전도 있다. 근래에는 개인 맞춤형 의료의 장이 마련되면서 암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데 유전자 검사가 활용되기도 한다. 또 DNA 비율을 바꾸고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건강한 유전자로 바꾸는데 활용하는 기술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DNA에 관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내가 지금 그것도 설명하려는 내용일지도 모른다. DNA는 건강방어 체계의 일원으로 몸의 건강을 지킨다. 어떤 이유에서든 DNA가 손상이 되면 유전적인 지령을 따르는 방식의 오류가 발생한다. 돌연변이 유전자가 대물림되면 심각한 병이 생길 수가 있다. 나이가 들면 DNA가 마모된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DNA를 돕거나 아니면 해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건강히 살고 싶다면 반드시 DNA를 보호해야 한다. DNA가 와해되거나 변이를 일으키면 건강이 위태로워진다. DNA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메커니즘이 있다. 인간의 세포에는 DNA의 구조적인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끊임없이 모니터하는 강력한 복구 과정이 진화적으로 갖춰져 있다. 구조의 비정상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복구팀이 DNA에 의해서 부호화된 동일한 여러 가지 정보를 검토한다. 세포에 있는 분자 가위가 DNA에서 손상을 된 부분을 잘라내고 올바른 구조와 배열을 바꾼다. 이런 과정은 DNA 스스로 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기형을 대부분 방지한다. DNA 방어 체계가 작동하는 또 다른 방식은 후성적인 변화라고 불리는 반응을 통해서다. 후성적인 변화는 DNA가 환경이나
특정 생활 양식, 예를 들면 다이어트에 노출되었을 때에 건강한 유전자를 증식하고 손상된 유전자를 차단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과정은 상황에 따라서 특정 유전자가 더 많아지거나 더 적어지도록 만든다. 텔로미어, 말단 소립, 말단 소체라고도 불린다. 이런 것도 DNA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텔로미어는 신발끈 양쪽 끝을 덮어서 감싼 꼭지처럼 염색체의 양단에 위치한다. 텔로미어는 나이가 들면서 DNA가 낡아서 못쓰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텔로미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밤에 숙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등의 건강한 활동으로 텔로미어를 보호할 수가 있다. 음식은 이런 DNA 보호 체계의 힘을 최적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강을 증진하는 후성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강화함으로써 DNA의 복구 기능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에 관해서는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유전자 검사, 유전자 편집, 유전자 치료법의 발전에 힘입어서 식단이 DNA 건강 방어 체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과학적인 발전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확인하고 음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DNA의 연구 역사를 짧게나마 훑어보도록 하자. DNA 역사를 짧게나마 훑어보도록 하자. DNA의 역사.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DNA가 무엇인지를 익히 알고 있지만은 놀랍게도 인류가 DNA에 관해 알게 된 것은 고작 150년 정도밖에 안 되었으며 유전자 비율을 해석해낸 것은 최근 50년의 내의 일이다. 유전한 학의 연구의 발달은 체코 모라비아의 브루노라는 도시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소도해의 한 과학자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이름은 그리고 멘델. 멘델은 정원에서 자라는 원두콩을 교배하면 색깔이나 모양 등의 특수한 성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었다. 그리고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는 특성에는 특정한 규칙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를 1866년에 발표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 연구에서 멘델은 눈에 안 보이는 요인이, 즉 유전자가 정보를 운반하고 그 정보로 해당 유기체의 특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DNA의 존재가 물리적으로 처음 발견된 것은 1869년 독일 티빙겐의 의사 프리디의 미셔의 연구를 통해서다. 미셔는 크림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들이 고름 묻은 붕대를 조사하던 중에서 세포 안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특이한 물질을 발견한다. 그는 이 물질은 뉴클레인이라고 불렀다. 12년 뒤에 1881년에 미셔의 스승이었던 독일의 생화학자 알브레히트 코셀은 미셔의 연구 결과를 더 면밀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코셀은 누클레인 디옥시리보 핵산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아내고 이것에 DNA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 발견으로 역사상 DNA 연구자들이 여러 차례 받았던 노벨상 중에서 첫 번째 노벨상을 1910년에 수상하게 된다. 그런데 DNA의 진정한 본질은 그 뒤로 71년 동안 밝히기 어려운 불가사의의 영역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1952년에 런던 킹스 칼리지 생물학자 로즐린드 플랭클린이 최초로 DNA 고해상도 사진을 찍어내었다. 그 이듬해에는 플랭클린이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제임스 왓슨과 크릭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하여 DNA의 구조를 밝히면서 생명의 항우를 해독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노벨상을 수상한다. 62년에 1990년에는 인간 역사상 가장 먼저 했던 과학 프로젝트가 꼽히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다.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중국, 일본의 20여 개 대학과 미국 국립보건원, 미국의 생명과학 기업인 셀레라 제노믹스가 참여했던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간의 모든 유전자의 구조를 파악해서 지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15년이라는 목표 시험보다도 2년이나 빠른 2003년 4월 14일 미국 정부는 미국의 인간의 모든 유전자 비율이 밝혀졌음을 공식 발표한다. 2003년도에
2003년도에 이렇게 발표를 했군요. 이 중요한 업적은 프랜시스 클린스와 또 그레이크 벤터라는 선구적인 과학자 두 사람의 주도로 달성이 되었다. 이후에 인간 이외에도 침팬지, 개, 쥐, 개구리 같은 다른 동물의 경험을 완벽히 해독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DNA의 과학이, 그런데 이 DNA 소스 코드는 A, 아데닌, T, 티민, C, 시토신, G, 구아닌 네 가지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이름으로 화학물질로 쓰여 있다. 나선행 계단의 각하는 이 알파벳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예를 들면은 A, T, C, G 이런 조합의 배열은 하나의 유전자라고 알려진 단백질에 관한 총체적인 정보를 부호화한다. 모든 유전자들의 총체는 몸의 생존에 필요한 1만여 개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침을 생생히 기술하고 있다. 놀랍게도 체내의 모든 세포는 이 소스 코드를 읽을 줄 안다. 세포는 미니 3D 프린터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에서 이 코드를 다운로드한 뒤에 이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이런 단백질의 생성은 잉태된 순간부터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 초마다 은밀히 진행이 된다. 사람들이 인간 게놈이라고 말할 때 이 용어는 평생 몸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부호화되어 있는 DNA들로부터 구성된 유전자의 총체를 의미한다. 게놈이 어떻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체에 놀랍도록 많은 양의 DNA가 있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각 세포에는 DNA가 180cm 남짓 돌돌 감겨 굵게 뭉쳐진 실타래 모양인 염색체라 불리는 물질이 들어있다. 세포핵 속에 들어있는 이런 염색체는 인간의 경우에 46개로 23개는 어머니에게서 나머지 23개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는다. 체내의 모든 세포 현재는 37조 개로 추정되는데 DNA를 끄집어내서 한 줄로 연결하면 약 676억 킬로미터에 이르는 유전자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 이는 지구에서 명왕성까지 거리의 10배에 해당한다. 더 흥미로운 사실도 있다. 이런 대단한 DNA 고속도로의 3%만이 실제로 몸에서 유전자를 만든다. DNA의 97%는 유전자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몸에 알려주는 항공교통관제소 역할을 한다. 분비는 공항에서 고도로 숙련된 항공교통관제소 직원들의 통제하에 항공기들의 이 착륙이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DNA의 기능은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오류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 정보를 넣은 소스 코드가 손상이 되면 세포의 3D 프린터들은 새로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만들 수가 있다. 유량한 단백질을 너무 적게 만들거나 아예 엉뚱한 단백질이나 결함이 있는 단백질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오류에 따른 결과는 대단히 심각해서 항공교통관제소가 잘못된 지시를 내리면 아슬아슬한 상황이나 경미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항공기와 탑승객이 전멸하는 끔찍한 상황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된다. 정확하게 DNA 손상의 위험은 애석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DNA를 건드린다. 그 RNA를 통해서 백신을 통해서 DNA를 건드린다. 이런 말들은 참 위험한 말인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DNA에게는 아주 위험한 것이다. 많은 외부적인 요소는 소스 코드를 파괴하고 손상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다. 많은 위험 요인들이 산업에 의해서 발생하지만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위험 요인들도 있다. DNA의 가장 해로운 요소 중에서 하나는 태양 자외선이다. 외출할 때 잊지 않고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가?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을 경우에 피부를 관통할 수 있는 해로운 태양 자외선이 DNA에 매 시간마다 10만 개의 병변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일단 해변에 누워서 햇볕을 쬐고 나면 실내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DNA를 향한 공격은 중단되지 않는다. 예일대학교 연구원들은 태양에 노출된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피부가 짙어지게 만들고 자외선을 흡수하는 멜라닌 색소를 흡수한 에너지를 화학 자극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저장한다. 햇빛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실내에 몸을 식히는 중에도 억제했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최소 3시간 이상 피부 세포에서 DNA 변이를 일으키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 해변에서의 일광욕은 이렇게 해로울 수가 있다. 그런데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DNA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다. 아침 출근길에 자동차 앞 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태양빛을 받으며 차를 탔던 적이 있다면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자외선이 당신의 DNA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인식하기 힘든 경우는 비행기가 타 있는 순간이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가? 지금껏 안 발랐다면 이제부터는 바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원들이 2015년에 JAMA 피부과학의 발표의 연구에 따르면 3000피트 상공에서 1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조정실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에 노출되었던 항공기 조종사들은 태닝샵에서 20분 동안 시술을 받은 것과 동일한 양의 자외선에 노출이 되었다. 반직관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구름 낀 날씨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 구름은 자외선을 위에서 항공기 쪽으로 반사시키기 때문에 비행기에 탑승한 조종사의 승객들의 DNA 손상과 흑색종 발생 위험을 높인다. 위험 요인은 햇빛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유해한 방사선이 방사된다. 바로 지하실 틈으로 집어 스며드는 무치의 천연가스 라돈 같은 물질을 통해서다. 참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네. 이대로 믿는다면은 대지의 위치에 따라서 방출되는 라돈의 양이 다르긴 하지만 라돈은 DNA를 손상시키는 눈에 안 보이는 가택 침입자다. 실제로 라돈은 비흡연자들이 폐암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흡연 자체도 물론 대단히 해롭지만 집에서 노출되는 라돈 때문에 담배로 인한 폐암 발생률이 더욱 높아진다. 담배 연기는 그 자체로도 DNA에 큰 해를 끼친다. 담배 연기와 함께 진해에 흡입되는 화학물질은 약 4,000가지인데 그 중에 70가지는 벤젠, 비소, 보름, 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이다. 이런 화학물질을 들이마신다고 기분이 전환되거나 마음이 진정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담배는 몸 전체적으로 염증을 유발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간접 흡연에 노출될 경우에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반려동물의 DNA에 흡연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로운 영향이 전달이 된다. 세탁 용제가 방출되는 카페, 새 자동차, 매니큐어, 리무, 샴푸, 페인트 같은 일반적인 소비재에 든 화학물질도 DNA를 손상시킨다. 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 벤젠이 들어있는 가스를 들이마시게 되는데 벤젠도 DNA에 손상을 준다. 그러니 주유소에 있을 때니 되도록 바람을 등지고서 있는 것이 좋다. DNA를 손상시키는 이런 독성 물질의 영향이 자손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정제에 들어있는 DNA는 비스페놀 A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 디에틸 플레이트 야광 막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 디에틸 플레이트 야광 막대, 카드뮴 도자기 유약과 담배에서 나오는 거, 카드뮴 같은 유독성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노출되면서 후성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정제의 유전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변화는 자손들에게도 대물림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이 벤젠 석유의 성분인데 또 클로메틸렌 드라이 클리닝에 사용되는 거 퍼클로로에틸렌은 드라이 클리닝에 사용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담배 같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면 태아의 DNA에 흔적을 남긴다. 이것은 평생 동안 아이의 몸에 남는다. DNA가 손상이 되면 병이 들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DNA는 최대한 손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지령을 수행한다. 이런 숙명적인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DNA에는 해로운 노출과 맞서서 싸울 방어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런 방어체계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장에서 살펴볼 예정이며 지금은 DNA의 방어체계에 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참 대단히 위험한 이런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DNA 건강 방어 체계 DNA 복구는 우리 몸에서 날마다 믿기 힘들 정도로의 많은 양의 DNA 손상이 일어나지만은 DNA는 손상이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대부분 복구해내는 태생적인 능력이 있다. 자기 복구 효소가 태생적으로 갖춰진 덕분에 DNA에서 발생한 오류가 영구적인 변형으로 남는 경우는 1000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 이런 효소들은 분자 수준에서 복잡한 작용을 통해 기능을 수행하며 DNA 특유의 구조를 복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정상적인 DNA의 모든 가닥은 각칸의 분자 두 개로 이루어진 나선형 계단인 이중 나선 구조다. DNA에는 이 분자들을 짝짓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 아데닌은 항상 티민과 짝을 맺고 시토신은 항상 구아닌과 짝을 맺는다. 이런 규칙은 염기대합이라고 불린다. 이런 짝짓기 규칙이 어긋나는 상황은 흔히 나타나는 DNA 손상 유행 중의 하나다. 각 세포는 하루에 약 100차례씩 시토신이 다른 화합물과 바뀌는 자연적인 발생 과정에서 규칙에 맞지 않는 쌍이 만들어진다. 태교양 복사열에 노출될 경우에도 티민 분자가 이렇게 비정상으로 될 수가 있다. 손상이 될 수 있다. 산소의 원자는 마치 화학 수류탄이라도 되듯이 주위의 에너지를 방출해서 정상적인 DNA의 규칙적인 대합을 어그러뜨린다. 이렇게 인체의 세포에는 이런 유형의 손상을 찾아내서 고치는 복구 효소가 있다. DNA의 정상적인 이중나선 구조의 일탈이 발견될 경우에 이 효소들이 행동에 나선다. 그런 효소가 있군요. 과학적인 조사와 임상 연구들에서 특정 식품을 섭취하면 손상 발생 후의 복구 속도와 효과를 높인다라고 했군요. 이렇게 미연을 방지할 수 있다. DNA 복구 체계가 활동에 나서면 세포는 발생한 피해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포가 스스로를 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복제 사이클에 제동을 건다. 그렇게 되면 손상된 DNA가 후손에 전달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생명공학 기업들이 박테리아의 DNA 구조 과정을 활용해서 인간, 식물, 곤충의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도 알아둘 가치가 있다. 자, 두 번째, DNA 건강 방어 체계의 후성적인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달리 유전자의 운명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실은 그 반대에 가깝다. DNA 규칙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은 환경에 따른 영향으로 일부 유전자가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될 수가 있다. 이때 영향을 끼치는 환경 조건은 평생 동안에 숨쉬고 만지고 먹는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바탕으로 하는 DNA의 건강 방어 수단이 있으니 바로 후성 유전학이다. 후성 유전학은 체내의 모든 세포가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토록 다양한 종류의 세포와 기능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해준다. 각 세포 주위의 조직 환경은 기관에 따라서 다르다. 예컨대 심장세포는 박동하고 혈액을 몸으로 펌프질하는 전류를 만들 수 있는 유전 형질이 발현된다. 심장에 있는 유전자들은 심장세포 주변 미세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후성 발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하나의 장기 내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인스턴트 이런 것들로 해서 후성적인 변화의 유형은 음식과 환경은 후성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조금 까다롭다. 낯선 구조니까요. 이렇게 후성적 변화의 두 번째 유형인 히스톤 변형도 메틸화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유전자가 더 많이 혹은 적게 생기도록 한다. 줄줄이 결과적으로 색다른 유전자들이 발현되거나 억제될 수 있어서 세포에서 단백질이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만들어지게 된다. 후성적 변화의 세 번째 유형은 마이크로 RNA와 관련이 있다. DNA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소스 코드가 되어있지만 DNA 소스 코드는 단백질 생성 과정에서 RNA 리보핵산이라고 불리는 주형으로 우선 전환된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RNA이다. 그런데 RNA 중에서도 마이크로 RNA라고 불리는 특선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주위를 떠다니며 RNA 주형과 상호작용하여 유형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마이크로 RNA는 이런 유형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들의 30% 이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후성 유전학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보자. 메틸하는 단백질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유전자들을 잠재운다.
단백질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아세틸하는 감개인 DNA를 풀어서 유전자들이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 한다. 마이크로 RNA는 RNA 저형을 방해함으로써 특정 단백질의 생성을 선택적으로 차단한다. DNA의 후성적인 효과는 특히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연구가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건강에 이로운 활동 부분은 긍정적인 후성적인 변화를 낳는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건강에 이로운 이유가 바로 유전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이 차츰 밝혀지고 있다. 질을 이용한 실험에서 운동이 뇌의 DNA를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운동. 이렇게 운동을 자주 할 필요가 있고요. 숙면은 DNA 후성적인 변화를 유도하며 밤을 새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유발한다. 물론 숙면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밤샘은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연구 결과 8시간 동안 잠을 잤을 경우에 지방을 태워서 비만을 예방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반면에 잠을 못 잔 날은 그런 유전자들의 활동이 저지가 되어졌다. 명성은 염증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들의 활동성을 낮추는 유익한 후성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환경적인 위험 요인도 암자폐증, 우울증, 조현병, 알츠하이머병, 자가면역질환, 비만, 염증성 장질환, 비만을 비롯한 수많은 중증 질병을 앓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난 후성적 변화의 요인이었다. 세 번째, DNA 건강 방어 체계는 텔로미어. DNA 방어 장치의 세 번째 구성 요소인 텔로미어 염색체 DNA. 양쪽 끝에는 일종의 보호케어로 염색체 구조를 지탱하고 염색체들이 서로 들러붙지 않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텔로미어. 노후의 텔로미어를 길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사실 아주 어린 나이에 정해진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원들은 모 유서가 유아의 텔로미어 길이를 늘리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텔로미어는 노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짧아진다. 65세 이상인 사람들을 조사한 연구에서 길이가 짧은 텔로미어가 긴 텔로미어보다도 더 빨리 소멸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어떤 행동들이 텔로미어의 단축을 간섭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흡연이나 강도 높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이 텔로미어를 더 빨리 닳게 하고 활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단히 흥미롭게도 100세까지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개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다. 2008년에 이런 사실을 밝혀지면서 어떤 생활 방식과 식단이 텔로미어 길이를 연장시키는지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연구 결과 제거의 여지 없이 당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의 텔로미어가 길었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안정을 취하면 텔로미어의 활동이 증가하고 텔로미어의 손상이 방지되었다. 안정을 취하는 다양한 방식에 관한 연구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크리아 요가를 하면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보다도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효과가 더 컸다. 등등 이렇게 할 수 있네요. 텔로미어에 끼치는 영향 중에서 먹는 음식은 가장 영향이 큰 요소였다. 모유 수유를 했던 아이들의 텔로미어가 더 길다는 연구 결과를 또 올려보자. 이 외에도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연구했던 연구원들은 텔로미어가 음식의 영향으로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음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뜻이다. 40대부터 탄산음료를 마시기 시작했고 탄산음료를 일주일에 4회 이상 마신 아이들은 그보다도 덜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아이들보다도 텔로미어가 짧았다. 음식이. 그래서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것은 콩, 강황, 커피를 비롯한 몇몇 식품들은 해로운 영향을 둔화시키고 동시에 건강을 보호하는 유전자들이 발현되도록 돕는다. 또 지정의 식단이나 그와 비슷한 우리의 식단과 같은 건강한 식이요법을 실천하면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그 길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식품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설명해야 할 건강방어 체계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면역 체계다. 면역.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